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6월 13일에 그 지방직 시험이 있었죠. 그 지방직에 포함이 된 그 서울시 시험은 문제가 같았는데 그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작년에는 날짜가 달랐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그것도 같은 날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6월 13일에 기출문제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예, 바로 이겁니다. 예. 그 지방직 문제보다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문제가 좋아서 꼭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1번 문제는요. 보기에 밑줄 친 그의 저술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인물 문제네요. 한번 보세요. 뭐가 답인가? 당나라로 가던 도중 그랬어요. 예. 이 당나라로 간다면 이 사람은 아마도 통신라 시대 때 사람일 것 같아요. 뭐 좀 빨라도 삼국시대 말기 정도 사람인 것 같죠? 예. 진리는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고 유학을 포기하였다. 누군지 알겠네요. 당나라로 가다가 뭔가를 깨닫고 유학을 포기하였다. 여기만 보더라도 벌써 원효인 거 알겠어요. 여러 종파의 갈등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융화 통일시키려 하였으므로 화쟁국사로 추앙받았다 그랬는데 화쟁국사 우리 원효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쟁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화쟁국사라고 불리기도 하지만은 우리 책 중에도 원효의 저서 중에 10문화쟁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바로 이 화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예, 아주 원효는 책 문제가 많아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두 번째 줄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 종파의 갈등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융화 통일. 원효하면 통합사상이거든요. 원효하면 불교통합인데 이 원효의 불교통합을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 종파의 갈등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융화통일. 이 융화통일이라는 거가 뭐 합쳐지면 이것이 바로 불교 통합인 것이죠. 바로 그 통합사상이 바로 일심사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화쟁사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 종파는 뭘까요? 예, 원효에게 있어서 여러 종파라는 것은 특별히 그 대승불교 안에서의 유식파와 이 중간파와의 대립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예. 답은 2번이네요. 예. 대승기신론서.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원효의 저서를 다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예, 위에다 썼었던 신문화쟁론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승기신론서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네. 또 뭐 있어요? 일단은 원효의 저서들은 끝이 이 론이나 이렇게 소로 끝난다라고 했었죠. 예. 또 뭐 있습니까? 아, 그쵸. 예. 금강산매경론이라는 거 있었죠. 그리고 화엄이란 단어는 이게 의상이 쓰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저서의 끝에 이렇게 소자가 붙어 있으면 이것도 역시나 원효의 저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신문화쟁론, 대승기신론서, 금강산매경론, 화엄경서입니다. 여기 1번의 해동고승전 당연히 오답인데 이게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건 정말 웃긴 거예요. 이 해동고승전은 이 가쿤이 쓴 거 아닙니까? 근데 가쿤은 고려시대 사람 아닙니까? 예. 당나라가 여기 제시가 됐는데 어떻게 고려시대 사람이 나오겠어요? 고려시대 때에는 송나라가 나오면 나왔지, 그죠? 당과는 겹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왕후총칙국전은 해초가 쓴 거죠, 해초. 예, 해초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신라 중대에서 하대 넘어갈 때니까 통일신라 시대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죠. 화엄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의상이겠네요. 근데 화엄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의상 그러지 마시고 끝이 이렇게 도로 끝났는지 그림 하나 그려놓고 끝났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화엄으로 시작하더라도 끝이 소로 끝나게 되면 이거는 원효로 풀어야 됩니다. 2번 보시죠. 개헌 시기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요. 일단 이것이 각각 몇 차 개헌인지 보시는데요. 요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죠. 개헌. 1차 개헌부터 9차 개헌까지 그래서 연도를 잘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대통령 3회 연임 허용이래요. 이게 바로 이제 삼선 개헌인데, 그죠? 예. 삼선 개헌. 삼선 개헌은 69년 369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예, 삼선 개헌은 차로는 6차 개헌인데 6차 개헌인데 연도로는 1969년이죠. 박정희 정부 때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재밌네.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게 모두가 다 대통령 직선제예요. 대통령 직선제는 세 번 개헌이 있었어요. 1차, 5차, 9차 있었죠. 일찍 일어나야 오직 구직 하죠. 예. early bird만 그죠? 예. early bird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일찍, 오직, 구직.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단어들 가지고 결국 이게 몇 차인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대통령 직선제인데 5년 단임이다. 이게 뭐 마지막 그 개헌이잖아요. 예. 그전엔 다 4년이었다가 6년이었다가 7년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이제 5년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바로 마지막 개헌 9차 개헌입니다. 9차 개헌이면 몇 년도죠? 그렇죠. 전두환 정부 말기니까 1987년이 되겠죠. 와, 그게 참 디귿번이 참 중요한데요. 디귿번. 대통령 직선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1차와 5차가 남았는데 5차 때는 뭐 국회 양원제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이미 이전부터 이런 얘기는 있었고요. 근데 이 양원제가 채택이 된 거, 말하자면 이제 참의원, 민의원 이런 제도가 채택이 된 거는 3차 개헌 때이지만은 이것이 도입이 된 거, 용어들 자체가 처음에 들어간 것은 이거는 1차 개헌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양원제라고 해서 무조건 3차 개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옆에 직선제가 있는지 간선제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개헌이면은 1952년이겠네요.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선출한다. 이게 뭐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인데 요게 바로 유신 헌법이죠. 유신개헌 7차 개헌입니다. 7차. 그럼 몇 년도겠어요? 1972년이겠습니다. 그러면 다, 가, 라, 나.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죠. 보기에 글을 쓴 학자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검소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뭔가 생산 얘기도 나오고 그러네요. 그죠? 검소하다는 것은 좋은 건가요? 검소하다는 것은 물건이 있어도 남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물건이 없다 하여 스스로 단념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막 쓰지 말라는 것이지 쓰지 말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구슬을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 산호 따위의 보배가 없다. 또 금광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도 떡을 살 수 없는 형편이다. 이것은 물건을 이용하는 거. 이걸 매우 중요하게 여기네요.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용할 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 했어요. 뭔가 이 생산에 대한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물 이야기, 즉 샘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박제가가 이 소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박제가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균전론을 내세워. 일단 균전론 하면 누구누구 떠올라야 돼요? 유형원의 균전론이 있고 홍대홍의 균전론이 있죠. 근데 홍대홍의 균전론은 성인 남자 한 명에게 2결의 토지를 딱딱 균등하게 분배하는 걸 말하는데 유형원의 균전론은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좀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지를 분배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산업공상 직업에 따라 토지를 분배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유형원입니다. 유형원. 홍대용은 안 되느냐? 홍대용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맨 끝에 또 표현이 있는데요. 자영농 육성. 이 자영농 육성이 뭡니까? 자영농 육성을 하는 것, 지주전호제를 극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농학파의 공통적인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영농 육성이라는 것은 중농학파에게 잘 어울립니다. 당시에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중상학파들에게 이것이
아예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닌데 시험에 나올 정도까지면은 이건 중농학파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게 좋겠고, 특별히 산운공상 직업에 따라 분배한다. 이건 사실 토지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인데요. 이 정도만 되면 확실하게 유형언인 걸 알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상공업을 육성하고, 일단은 중상학파인 거 알겠네요. 선박, 수레, 벽돌 등 이런 것들을 청해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제요. 이 선박과 수레 이 두 가지는 특별히 박지원과 박제가가 강조했던 거거든요. 당시에 18세기에 선박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구 상업도 발달을 하고 그랬는데, 박지원과 박제가가 중국과 가지고 크게 감동한 부분이 바로 이 육로 운송이죠. 수레. 그 중국에 갔더니 육로로 수레가 다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죠? 그 선박과 수레의 이용을 많이 강조를 했었죠. 네. 발달된 청해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하자고 했을 뿐만 아니라 청과의 무역을 강조하기도 한 사람이 바로 박제가입니다. 답은 2번이겠네요. 3번, 처음에는 여전론, 이후에는 정전제를 내세워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그랬어요. 바뀌었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여전론이었다가 나중에는 정전제, 정전론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어요. 첫 글자를 보니까 여정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렇게 써볼까요? 여정. 이거는 여유당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정약용일 것 같아요. 그렇죠? 3번은 정약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에 통일신라와 발해가 병립한 시기를 남북국시대로 설정했다 그랬어요. 발해를 우리 역사의 체계 속에 적극적으로 포용했다. 그러니까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확실하게 인식시켜 놓은 그런 책이 뭐냐면 발해고죠. 발해고. 이거 쓴 사람은 누구예요? 유득공입니다. 유득공. 그래요. 답은 그래서 2번인데요. 하나 좀 더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것이, 이 박제가가 이런 청나라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고 제안하고 청나라와 통상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했던 것은 청나라 직접 갔다 와서 그래요. 청나라에 어떻게 직접 갔다 왔는가? 이 박제가라는 사람은요, 당시 정조 때 주로 활동했던 최재공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남인의 당 대표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최재공이 대표로 사절단이 갈 때 이 최재공의 수행원으로 같이 청나라에 갔다가 가서 눈이 퍽 띄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때 갈 때 누구랑 같이 갔었냐면 유득공, 이덕무. 다 이 공통점들이 뭐예요? 모두가 다 규장각 검소관이죠. 이 사람들과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이런 사람들 모두 정조 때 사람인데, 거기에 지금 이 최재공이라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최재공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요? 정조 때다. 4번 문제 보시죠. 이건 짧으니까 한번 눈으로 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조선 후기 광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조선 지금 후기만 묻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조선 전기. 근데 뭐 조선 전기 중에서도 또 특별히 조선 초기 15세기에는 개인이 채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영이었습니다. 국영. 국가가 이제 주도했기 때문에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두 단계로 보셔야 되는데, 17세기가 있고 18세기가 있죠. 그렇죠? 17세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국영이 아니라 이제 사채를 허용합니다. 개인들에게 채굴하는 것을 허용을 해요. 그러면서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탄광 같은데, 탄광 같은데 열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옆에다가 오피스를 하나 지어놓고 여기서 얼마나 광물들이 많이 채굴이 되는지 그걸 갖다가 일일이 체크를 해가지고 세금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점포를, 즉 오피스를 설치하고 세금을 받았다라고 해서 설점 수세제라고 그래요. 어느 왕 때예요?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효종입니다. 효종. 18세기에는 그런데 이 세금이 너무 많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래 캐거나 또는 그거 자체도
채굴 허가가 나지 않아서 18세기에는 몰래 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잠체가 성행한다 그랬어요. 잠체가 유행해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광업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설점수세제랑 잠체인데요. 이거 두 개 말고도 1번, 2번 이거 말고도 몇 세기인 건 없지만은 그냥 조선 후기 전체 적용이 되는 또 하나의 형태로 바로 이 덕대제 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덕대제 광업?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본가가 있고요. 그죠? 예. 자본가가 있고 그리고 덕대와 예. 투자 계약을 맺고 그럼 덕대가 여러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이 자본가에게 배분하는 수익을 배분하는 뭐 이런 형태가 바로 덕대제 광업인데 요것도 조선 후기 광업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예. 조선 후기 광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아니 잠체가 성행했다니까요. 잠체가 사라졌다. 이거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예, 답이 1번이겠네요. 오히려 이제 잠체는요. 18세기에 유행했다고 했죠. 18세기에 유행했다. 성행했다.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생산 방식. 이게 뭐 얘기예요?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생산 방식. 자본은 이제 돈 있는 사람이 한 자본을 대고 경영은 뭐 기술자가 하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이 경영하는 사람을 덕대라고 그래요. 덕대. 지금 이 밑에서 설명드린 이 덕대제 광업 있죠. 이게 바로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거예요. 예?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청과의 무역으로 은혜 수요가 증가했다. 요거는 요 문장 그대로 시험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청과의 무역으로 청나라가 아주 이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은혜 수요가 증가해서 그 청나라에 가까이 있는 그 의주 지역, 그 압록강 바로 밑에 그 지역에 은광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고요. 17세기 이후 민간인의 광산채굴, 이 민간인의 광산채굴을 이 밑에서 이 사채라고 한 거예요. 사채. 바로 이게 설점수세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몇 세기래요? 17세기 이후래요. 우리 시험에서는 17세기 이후, 특별히 한국사에서 얘기하면 이거는 17세기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는 효종 때 말하는 겁니다. 효종 때. 예. 그래서 아주 쉬운 표현으로 썼지만 실제로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5번. 고려시대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고려 문제입니다. 한번 골라보세요. 고려의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이 밑에 지문을 보니까 기억, 니은. 기억이 문제네요. 기억이 해당이 되면 1, 2, 3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기억이 아니면 바로 4번을 고를 수가 있겠어요. 예. 예, 답은 4번인데요. 기억이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먼저 알려드리면 니은 맞고 디귿 맞고 리을이 맞는데 기억은 틀렸다는 겁니다. 보세요. 수령이 파견된 주현 제대로 규정하고 있죠? 예, 주현은 수령이 파견된 겁니다.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 근데 뭐가 더 많았어요? 속현이 더 많았죠. 그렇죠?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예. 속현이 많으니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이건 결과적으로는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게 돼요? 결국 향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향리가 그런 속현 등의 실질적 지배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성종 때 12목이 설치됐다 그랬는데 이건 뭐 기본입니다. 그죠? 예. 성종 때 12목이 설치되었고 거의 12목에 지방관 즉 목사가 이제 파견이 되었었죠. 향소 부곡 등의 특수행정 조직이 있었다 그랬는데 조직 뭐 구역이라는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근데 소가 추가됐죠. 향과 부곡은 통일신라 때부터 이미 있었는데 이제 소가 추가되어서 이때 그게 있었다라고 하면 맞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제 기역번인데 고려 지방정구역 부분에서 양계 지역은 개수관이 관할했다. 이 말은 틀리다는 거예요. 일단은 고려의 경우에는 오도와 양계로 구분이 되죠. 그렇죠? 오도와 양계로 구분이 된다고요. 오도에는 누가 파견이 돼요? 오도에는 안찰사가 파견이 되고 양계에는 병마사가 파견이 되죠.
개수관이 누군지 몰라도 일단은 양계 지역은 개수관이 관할했다 그러는 건 병마사가 들으면 상당히 서운할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도지사급으로 양계에는 병마사를 준다 그랬는데 개수관이 관할했다.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관할하는 사람이 여럿일 수 있겠어요. 일단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관이 아니에요. 그럼 개수관이 뭔가 이건 조금 알려드리겠어요. 일단 나왔으니까요. 예, 개수관. 개수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개수관. 예, 개수관. 예, 개수관은 한문을 이렇게 써요. 그 이제 세개한다 할 때 이 개자 있죠? 개. 그리고 이제 숫자가 이런 숫자거든요. 이 무슨 숫자예요? 머리.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관리한다 할 때 이제 관리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한문이 나왔다면은 느낌이 좀 더 있었을 텐데 개수관 잘못하다가는 뭐 이게 숫자 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개수관은 수령입니다. 수령의 다른 이름인데 근데 왜 수령이라고 쓰지 않고 개수관이라고 했느냐? 이게 모든 것의 수령이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현종 때 5도 양계가 완성이 되었는데 그 전에 전 단계에 뭐가 있었어요? 사도부, 팔목 이런 게 있었죠. 물론 이제 도호부는 뭐 그 이후에도 나타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런 도호부나 이런 곳에 여긴 좀 이제 규모가 있는 지방인데 이런데 두는 수령, 두는 지방관 이런 사람들을 개수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고려의 경우에는 이런 도호부에 두는 수령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조선에는 도 밑에 뭐가 있어요? 도 밑에 부, 목, 군, 현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9년 정도 말고 이 부나 목처럼 좀 이렇게 큰 동네 있죠. 네, 큰 동네 이런 데 있는 수령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에는 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윤, 목에는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을 개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수관은 그냥 수령은 아니고 큰 성에 큰 읍의 수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큰 읍의 수령이다. 이제 뭐 한문으로 하면은 대읍의 수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읍의 수령을 우리가 개수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아무리 커도 도지사급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안찰사와 병마사는 모두가 다 도지사급인 것이고 개수관은 그 바로 밑에 급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 수령보다는 조금 이제 그 수령 중에서 급이 좀 높은 사람들을 따로 개수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수관은요. 요거는 고려 시대 때부터 있다가 조선 초에 없어졌어요. 예. 6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진짜 재밌네요. 이 만적을 아예 줘버렸어요. 그래서 뭐 첫 줄부터 금방 알겠어요. 누구의 노비인 만적. 누가 누구겠어요? 최충원이겠죠? 예. 만적을 통해서 최충원을 묻는 것은 사실 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이렇게 밑에 걸 뭐 이게 다 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보통 이제 이 만적 사료는 노비 문제를 내거나 또는 무신정권 전체 문제를 낼 때 그냥 대표 사료로 내는 것인데 여기 이제 최충원으로 낼 수도 있네요. 근데 이 만적이가 북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공사 노비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요거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장군과 재상이 어찌 타고난 씨가 따로 있겠는가? 이거 좀 한문투로 하면 뭐예요? 왕후장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겠는가?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각자 자기 주인들을 때려 죽이고 아유 무서워.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자 뭐 이러잖아요. 여기까지 다 앉아도 우린 풀 수 있는데 그죠? 최충원 문제네요. 예. 보겠습니다. 1번에 교정도감 설치. 답이 1번이네요. 그렇죠. 예,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설치한 것인데 최씨 정권의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도자 들어가는 거 있죠? 도자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최충원 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최충원이 도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교정도감 설치한 거. 이제 희종대입니다. 희종대. 그런데 여기 다가 아니라 그럼 한편 또 뭘 설치했대요? 군사적 기반으로서 도방을 또 설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군사적 기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신변 경호하는 것을 이제 주로 하는 군사 조직이 바로 도방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에도
도가 있네요. 그렇죠? 보세요. 중요한데 교정노감 도방 누구예요? 최충원 도 만든 거죠. 예. 그 다음 노비 안건법을 실시했대요. 그리고 억울하게 된 노비가 된 자를 해방을 했다. 이거예요. 뭐 이제 쌍기의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정책을 실제로 했다라고 한다면 인물은 광종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석용천도를 적극 추진했다. 이게 석용천도 부분은 정종 때도 뭐 있었지만은 거기 이제 풍수지리설, 여기서 말하는 이 풍수지리설이라는 것은 아마도 서경길지설일 거예요, 그죠? 맞죠? 서경길지설을 앞세워서 석용천도를 추진한 것은 묘청이겠죠. 딸들을 왕에게 시집 보내어 권력을 잡고 척준경과 함께 참 중요하죠, 그죠? 척준경이 일으킨 난이 뭐예요? 이자겸의 난이죠.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하는 건 우리 역사에 이자겸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딸들을 왕에게 시집 보냈다는 게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이게 어떤 얘기예요? 이자겸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켰어요? 예종, 그죠? 예종. 그리고 인종. 예종에게 둘째 딸을 결혼시키고 인종에게 셋째 딸과 넷째 딸을 결혼시켰었죠. 7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사설이 발표되는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설이 발표가 된 이 계기가 된 이 사건, 이것이 중요한 거네요. 사건이 먼저 한번 봅시다.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이른바 우리 정부의 대신 개돼지 사료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개돼지만도 못한 우리 정부의 대신. 아마도 이건 좀 뒤쪽 부분인 것 같고, 그 약간 앞쪽에는 일단 외교부 장관부터 욕하죠. 개돼지만도 못한 외무대신 박재순, 그죠? 박재순을 개돼지만도 못하다고 하다가 을사오적,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게 바로 을사오적 말하는 건데요. 이들을 모두 개돼지만도 못하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보시죠. 끝에 세 번째 줄 보니까 원통한지고 분한지고, 그러다가 이 맨 끝에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요 동포요, 요거 그대로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날에 이르러 아주 원통해서 통곡해서 우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시리아 방성대국입니다. 황성신문에 게재되었던 장지연의 글이죠. 그렇죠? 그래요. 이거 왜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에서는 계기가 된 사건인데, 이 사건이라는 건 을사조약이겠네요. 1905년에 을사조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으로 나오기 좋은 거는 뭐냐면은 신돌석이 답이 나오면 좋은데, 그죠? 평민의병장 등장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여기는 뭐 을사조약의 그 내용 그 자체를 지금 답으로 하고 있어요. 답은 이제 2번인데요. 보시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조약 체결, 외교권 박탈, 이게 바로 을사조약 아닙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내서 사실 조금 재미가 없어요. 1번에 친러 성향의 내각이 수립이 되어서, 친러 성향의 내각이 수립이 된 것은 뭔가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졌을 때인 것 같아요. 친러 성향의 내각을 수립시킨 거는 아관파천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갔기 때문에 친러 성향의 내각, 그러니까 친러 공무원들이 힘이 생겼죠. 러시아의 정치적 간섭이 강화된 거 아관파천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연결이 되죠. 끝부분에 보시면 더 중요하네. 열강의 이권 침탈 심화 별표, 그죠? 이것도 아간파천이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간파천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1번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조약은요. 이 조약은 1907년 7월에 맺었던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 이 정미 7조약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미 7조약이 맺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답이 될 수는 있겠는데, 뭐 가장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왕 바뀐 거죠. 순종의 즉위, 그죠? 순종의 즉위라고 하면 되겠죠. 4번에 총리 대신 이완용과 조선통감 데라우치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어서 국권을 상실했대요.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체결이 되어서 국권이 상실된 것은 이거는 1910년에 예, 경술국치 한일 병합조약을 말하는 걸 거예요. 네, 이 정도 보시고요. 네, 8번 보겠습니다. 고려 토지제도 가라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고려 토지제도 문제입니다. 조신이나 군사들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 행동의 선악, 공로의 크고 작음을 보고 차등 있게 역분전을 지급했대요. 아니 여기까지 보고 이제 역분전인가 그랬는데 역분전을 줘버렸어요. 너무 재미가 없다, 그죠? 예, 예. 이제 이게 역분전이란 말이 있지만은 여러분은 없어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역분전. 일단 태조 때 거죠. 그런데 역분전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 행동의 선악, 공로의 크고 작음을 보고 차등 있게 역분전을 지급한대요. 그러니까 행동의 선악, 공로의 크고 작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부분이 바로 공운이잖아요, 그죠? 공운 평가. 그리고 이 앞에 부분이 바로 인품입니다. 그러니까 인품과 공운을 지급 기준으로 삼는 주관적 기준들만 있는 이게 바로 역분전이죠. 근데 여기에 관품, 즉 관등 기준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전식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몽문 전식과 세 개가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비로소 직관, 상관의 각품에 전식과를 제정했다. 여긴데 사실은요, 이 뒤에 말 가지고도 풀 수 있게 해놨어요. 제정했다.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개정했다. 다시 개정했다. 그죠? 예, 개정은 말 그대로 개정전식과고 다시 개정했다는 경정전식과라고 부르고 있죠. 예, 처음 시작한 것은 시정전식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요. 근데 맨 끝에 양반전식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건 잘 쓰지는 않는 표현이에요. 근데 왜 이걸 하고 있냐면 이 문무관리. 사실 양반이라는 단어는 조선시대 때 제대로 쓰는 표현이죠. 근데 문무 관리를 모두 얘기하면 양반이라고 하는데 이 문무관리에 대해서 모두 이제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 본격화된 것이 바로 이 목종 때 개정 전식과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양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개정되었던 그 전식과를 이런 뜻이에요. 응? 그 전식과를 다시 개정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가나다라 하나하나씩 지금 연결시켜서 이제 푸는 그런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1번 역분전에 대한 설명인가 보죠. 후삼국 통일전쟁에 공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했다. 그럴 겁니다. 태조가 후삼국 통일 과정에 936년에 통일할 때 큰 공 있는 사람들에게 역분전을 줬죠. 2번 인품을 반영을 해서 토지를 지급했대요. 인품을 반영한 건 역분전뿐만 아니라 시정전식과 때까지도 그렇죠. 시정전식과는 근데 이제 문제가 관등이 추가되긴 했지만 인품 기준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정이 됐다는 게 뭐예요? 인품이 배제되면 개정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3번에 보면 실직이 없는 산과는 탈락되었다. 제외되었다 그랬는데 요 표현은 요거는 마지막 그 경정전식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라로 가야 됩니다. 라로. 답이 3번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가 지급되고 이게 중요한 말이죠.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가 지급되고 그랬어요. 이 말은 고려에 나오면 경정전식과입니다. 조선에 나오면 직전법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대예요? 고려 문제니까 이거는 경정전식과인 거죠. 그리고 이 목종 때 개정전식과에서 군인들의 전식과도 이제 들어가고 문무, 관리 모두에게 지급이 본격적으로 되었지만은 차별이 좀 있었어요. 근데 문무 간의 차별이 거의 사라지면 이것이 바로 경정전식과 때입니다. 9번 문제 보시죠. 보기의 정책이 시행된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왕. 예. 일단은 첫 줄에 유기전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뭐 벌써 정조인 것 같아요, 느낌에. 그죠? 예. 유기전 이외에는 허가받은 시전상인 확실하게 정조네요. 그죠? 예. 체제공의 아래기를 마땅히 평시서로 하여금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상인에 대한 금난 정권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 부분을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뒷부분까지 다 읽지 않아도 벌써 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사람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 채제공이라는 사람입니다. 별표. 채제공. 어느 왕 때 사람이라고요? 예. 채제공은 정조 때 사람입니다. 사실 근데 정조와 채제공이 거의 동시에 죽는 바람에 이 정약용이 아주 슬펐다고 그랬죠. 그죠? 예, 정약용은 살아가면서 채제공이라는 지붕과 정조라는 지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두 개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면서 지붕이 없는 집에 살게 되는 그런 꼴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배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채제공. 아까 채제공 따라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채제공이 청나라 갈 때 박제가가 수행원으로 같이 갔었다고 그랬죠. 예. 네, 여러분요. 근데 이 채제공 부분을 좀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특별히 채제공 나오고 특별히 이 평시서에 뭐 건의를 해가지고 평시서가 일하게 해가지고 한 거. 그래서 요 두 단어 있죠? 채제공과 평시서라는 이 두 단어가 이렇게 같이 나오면요. 이거는 뭐 거의가 아니라 다예요. 여태까지 시험 문제가 싹 그랬는데, 예, 다 이 신해통공 문제입니다. 예, 1791년에 있었던 신해통공. 그러니까 이건 어느 왕 때예요? 당연히 정조 때이겠습니다. 가장 옳은 거 그러는 거네요. 한번 풀어보시죠. 보니까 법령을 정비하여 속대전을 편찬했다. 속대전은 속자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영조죠. 그 다음에 청과 국경선을 정하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이거는 숙종입니다. 조세제도를 개편해서 영정법을 시행했다. 영정법. 영조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영정법은 인조 때죠. 초계문시제를 시행했다. 이게 바로 정조입니다. 답이 4번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뭘 가지고 뭘 물었어요? 신의 통공. 이 통공 정책을 묻고 answer 그걸로 초계문시제가 답인데 이거 왜 다시 한번 쓰느냐? 이거는 아주 표준적인 문제예요. 신의 통공 사료를 내고 초계문신제가 답인 경우. 2017년에 지방직 교행에서 아예 딱 이렇게 물었어요. 신해통공 요 사료를 똑같은 걸 주고 초계문시제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외워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해통공 부분에서 이 채제공을 꼭 알아두시라고요. 채제공과 이 평시서 이 두 단어가 나오는 그런 사료가 있다면 이거 신해통공 사료일 거예요. 한 문제 더 보시죠. 보기에서 설명하는 책의 제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책의 제목 묻네요. 예. 세종 때 편찬이 되었대요. 밑에 보니까 세종 때 편찬이 된 거는 향약집성방, 칠정산 이 두 개네요. 근데 각종 병론과 처방이래요. 이 병이 그 질병할 때 그 병자잖아요. 향약집성방이겠네요. 그렇죠? 네. 전통적인 경험에 기초했고 조선의 약제를 중시했다. 조선의 약제 중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료, 우리나라 약제 그런 걸 갖다가 한문으로 향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표현입니다. 그랬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1433년이래요. 1431년에 향약 채취원령이라는 거 간행되거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직후에 1433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문제의 답인 향약 집성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의방 유치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의서는 1번, 2번밖에 없고 세종권은 1번, 4번밖에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제 1번이 답이긴 한데요. 이번에 동의보감은 이거는 허준의 동의보감이잖아요. 어느 왕 때예요? 광해군 때죠. 금양잡록은 농선대, 그죠? 이거는 이제 강희맹이 성종 때 간행한 겁니다. 칠정사는 이건 이제 세종 때 것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역법서이지 이거는 의서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네요.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